대중들은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에게 쫓겨난 비운의 여인으로 통상 가수 배인순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재벌가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가장 먼저 버려진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인순 이전에 버림받은 재벌 1호 여배우 김혜정입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지배했던 절대적인 스타였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단 5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40년 은둔 끝에 길거리에서 맞은 참혹한 최후는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새벽 횡단보도 위에서 그토록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을까요? 그 잔혹한 역설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1941년 3월 3일 일제강점기에 어두운 그늘이 한반도 전역을 짙게 뒤덮고 있던 시절, 경상남도 마산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훗날 대한민국의 스크린을 뒤흔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태평양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그야말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의 시대,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축복조차 사치로 여겨지던 그 척박한 땅에서 김혜정은 7남매 중 한 명으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가 마주한 세상은 결코 따뜻하거나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억압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이어 이념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비극에 휩싸였습니다. 김혜정이 차에 10살도 되기 전인 1950년,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포탄의 굉음과 매캐한 화약 냄새가 온 나라를 뒤덮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김혜정의 가족 역시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고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둥 같았던 아버지의 부재는 남은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과 가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7남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어머니는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7명의 아이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짐작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김혜정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피곤에 지쳐 있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지독한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겨울이면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자 유일한 이유였던 그 시절, 어린 소녀에게 꿈이나 희망 같은 단어는 사치이자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빛을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잿빛으로 가득 찬 우울하고 빈곤한 현실 속에서 숨막히는 가난과 결핍을 견뎌내야 했던 어린 김혜정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그녀는 종종 몰래 발걸음을 돌려 어두컴컴한 극장 안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그곳은 현실의 고통과 굶주림이 닿지 않는 완벽하게 차단된 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춤추는 빗줄기가 스크린에 닿으면 그곳에는 마산의 초라한 골목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눈부시고 화려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스크린 속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낭만적인 사랑을 속삭였으며 비극조차도 예술적이고 우아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영화 속 세상은 그녀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비루한 현실과는 완전히 단절된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속 주인공들의 기쁨과 슬픔에 깊이 동화되었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환희의 순간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극장 안에서만큼은 그녀는 가난한 과부의 딸도 배고픈 소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세계를 누비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환상 속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피는 단순한 현실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고 상처받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치열한 생존 방식이자 훗날 대한민국 영화계를 뒤흔들 거대한 재능이 잉태되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학교의 규율이나 팍팍한 일상보다 그녀의 심장을 더욱 강렬하게 뛰게 만드는 것은 오직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극적인 감정들과 아름다운 미학뿐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을지라도 그녀의 내면은 이미 가장 찬란한 조명을 받는 무대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녀는 점차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해 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타고난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외모는 결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서구적인 체형은 당시 한국 여성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이었고 사람들은 점차 이 마산 출신의 아름다운 소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도피처로 삼았던 영화 예술에 대한 열망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시각적 매력,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는 순간 김혜정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의 스크린을 지배하게 될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극장 객석에 앉아 타인의 삶을 동경하는 데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이 그 찬란한 빛의 중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강렬한 욕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상실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몸과 재능 하나만을 무기 삼아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겠다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비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58년 17살의 앳된 소녀는 스크린을 동경하던 마산의 어두운 극장을 벗어나 화려한 불빛이 명멸하는 충무로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강천 감독의 영화 봄은 다시 오려나에서 생기 넘치는 역이자 역을 맡으며 카메라 앞에 처음 선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한 신인 배우의 데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영화계의 미학적 기준이 영원히 뒤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선호하던 여성상은 단아하고 순종적이며 희생적인 전통적인 여인상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눈물을 훔치는 청순가련한 여주인공들이 스크린을 장식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투과해 대중 앞에 나타난 김혜정의 모습은 그 모든 고루한 관습을 단숨에 부셔버릴 만큼 강렬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깊고 짙은 쌍꺼풀과 오뚝한 콧날 등 뚜렷한 서구적인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한국 여성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육감적이고 풍만한 곡선을 지닌 그녀의 체형은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서서히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오던 1960년대, 대중들은 새롭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을 투영할 대상이 필요했던 대중에게 김혜정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탈출구이자 매혹적인 판타지 그 자체였습니다. 데뷔 직후 그녀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충무로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과 감독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그녀는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끄는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28편에 달하며 일부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무려 200여 편에 육박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1년에 평균 15편에서
20편의 영화를 찍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잘 시간조차 없이 이 촬영장에서 저 촬영장으로 불려다니며 때로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카메라 앞에서 웃고 울어야 했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전성기 동안 언론과 대중은 그녀에게 화려한 수식어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여배우에 빗댄 한국의 소피아 로렌.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의 100만 불짜리 몸매의 소유자. 그리고 한국 영화사 최초로 부여된 원조 육체파 스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 극장의 간판을 보아도 그녀의 관능적인 자태가 그려져 있었고 신문과 잡지의 가판대는 온통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나오는 옷, 그녀가 바르는 립스틱, 그녀의 도발적인 눈빛 하나하나는 곧장 당대 최고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마산에 가난하고 배고팠던 소녀가 마침내 온 나라가 열광하는 최고의 스타로 시대의 여신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환호하고 언론이 찬양했던 그 화려한 수식어들은 사실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차갑고 묵직한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김혜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육체만을 가진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깊이 몰입하고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해낼 줄 아는 진정한 연기자였습니다. 특히 1964년 김수용 감독의 육체의 고백과 같은 해 정진우 감독의 아내는 고백한다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영의로 평가받습니다. 가혹한 운명에 휩쓸리면서도 치열하게 생존을 모색하는 여성의 비애와 내면의 갈등을 그녀는 온몸을 던져 처절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짙은 우수와 애환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 자신의 깊은 상처에서 우러나온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아 1965년 그녀는 제8회 부일영화상에서 쟁쟁한 여배우들을 제치고 당당히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단지 볼거리가 아니라 영혼을 연기하는 예술가라는 그녀의 눈물겨운 절규에 대한 극장가의 화답이자 배우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연계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짧은 환희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현실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리학적 유교 관습이 뼛속 깊이 뿌리 박힌 지독하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대중들은 어두운 극장 안에서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스크린 속 육체를 훔쳐보며 욕망을 불태웠지만 극장 문을 나서 환한 햇빛 아래로 나오는 순간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나 명배우가 아니라 그저 벗는 여배우, 해픈 여자로 취급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빛나는 연기력이나 부일영화상 여우주연상이라는 쾌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가슴 사이즈가 몇인지, 허리선이 얼마나 굴곡진지에 대해서만 저열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론의 태도는 더욱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당시의 기자들과 평론가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성적으로 대상화했습니다. 인터뷰 자리에 나가면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나 캐릭터를 분석하는 대신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사이즈를 묻는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신문과 잡지의 헤드라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로 포장하여 팔아 넘겼습니다. 김혜정의 육체적 매력, 관능의 화신, 남성들을 유혹하다와 같은 천박한 활자들이 활개쳤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그녀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 위험한 요부로 낙인 찍으며 대중의 삐뚤어진 호기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김혜정이라는 한 인간의 영혼과 재능을 갈기갈기 찢어 가판대 위에 올려놓고 이윤을 챙겼습니다. 이 끔찍한 사회적 위선과 이중성 속에서 김혜정의 내면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영화가 좋았고 연기를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부양하고 극장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주인공들처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박수를 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서 순수한 예수로는 거세해버린 채 오로지 관능과 쾌락을 충족시켜줄 껍데기만을 요구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수백 명의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길거리에 나가면 수천 명의 팬들이 운집했지만 그녀는 우주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원조 글래머 스타의 모습 뒤에는 상처받고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17살의 가난한 마산 소녀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천박한 호기심과 남성들의 야비한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악의적인 가십의 홍수 속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맨몸으로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욕적인 기사를 읽고 난 밤이면 수치심에 몸을 떨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칭송받을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의 영혼은 철저히 부정당하는 이 기괴한 현실. 스크린이라는 도피처를 찾아 도망쳐왔지만 이제 그 스크린마저 그녀를 올가매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은 깊고 아득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숨막히는 폭력적인 시선들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숨겨줄, 아무도 함부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모욕할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이 간절해졌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신을 꺼내어 고귀하고 존중받는 삶으로 데려가 주기를 밤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화려한 황금빛 동아줄을 내려뜨리며 나타났습니다. 1969년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잡지의 한 면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던 절대적인 여신 김혜정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지옥에서 온 신사의 촬영을 마친 직후에 터져나온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대중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내 경악과 짙은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28살, 여배우로서 가장 눈부시게 만개했던 그녀의 손을 잡고 나타난 남자는 바로 당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거대 기업 동아그룹의 후계자 최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보다 2살이 어렸던 이 젊고 혈기 왕성한 재벌 2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라는 황금빛 마차를 타고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연예인과 재벌 1호 부부의 탄생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이 세기의 결합을 두고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열광했습니다. 가난한 마산 출신의 소녀가 온갖 풍파를 겪으며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고 마침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부를 가진 왕자를 만나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고 믿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두 사람의 화려한 약혼과 결혼 과정을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김혜정 본인에게도 이 결혼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보상받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구원이자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대중의 관음증적인 시선, 육체만을 탐닉하며 영혼을 난도질하던 언론의 폭력적인 팬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돌아가던 삭막한 촬영장의 피로.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들로부터 그녀를 단숨에 빼내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견고하고 거대한 권력의 성벽 안으로 숨어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젊은 재벌 2세의 거침없는 구애와 달콤한 약속은 상처받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녀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자를 찾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그녀는 미련 없이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등지고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힌 재벌가의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결혼식의 화려한 팡파르가 끝나는 순간 잔혹극으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재벌가의 견고한 대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김혜정이 마주한 현실은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결합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한민국 최상류층이 가지고 있던 지독한 특권 의식과 여배우를 바라보던 그들의 위선적인 시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젊고 오만한 재벌 2세 최원석에게 당대 최고의 육체파 스타 김혜정은 사랑하고 존경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할 동등한 삶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쥐고 태어나 세상에 가지지 못할 것이 없었던 그에게 온 국민이 우러러보고 갈망하는 최고의 미녀 배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눈부신 전리품이자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사냥꾼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짐승을 사냥하여 자신의 응접실 벽에 자랑스럽게 걸어두듯 그는 자신의 권력과 남성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김혜정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는 상류층 사교계의 이면은 차갑고도 잔인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철저한 계급의식으로 뭉친 그들만의 폐쇄적인 리그 안에서 김혜정은 결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 총수의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깍듯한 대우를 받았지만 등 뒤에서는 늘 서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어도 그들의 눈에 김혜정은 여전히 대중들 앞에서 옷을 벗고 몸을 팔아 돈을 벌었던 천박한 딴따라일 뿐이었습니다. 우아한 찻잔이 부딪히는 다과회 자리에서도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만찬장에서도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빛나는 외모를 칭찬하면서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그녀의 과거 영화들을 언급하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아한 미소 뒤에는 감히 천안 광대 출신이 우리와 같은 식탁에 앉다니라는 지독한 오만과 편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대중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도망쳐온 곳에서 그녀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멸시의 칼날에 베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칼날이 교양과 예의라는 실크천에 감춰져 있었을 뿐 그녀의 영혼을 찌르는 고통은 스크린 밖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고립과 냉대 속에서 김혜정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냥이 끝난 후 전리품을 대하는 사냥꾼의 태도는 금세 차갑게 식어가기 마련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젊은 재벌의 관심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이 가슴 시린 냉골 같은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어쩌면 유일한 임무는 재벌가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여배우의 허울을 모두 벗어던지고 철저히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최우진과 딸 최유정을 차례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대한 저택에 울려 퍼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차가운 성벽 안에서 온전한 자리를 찾았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그녀는 대중의 장난감이 아닌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숭고한 어머니로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지워버린 채 철저히 목적에 의해 작동하는 재벌가의 생리는
그녀의 소박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집안에서 그녀의 쓸모가 모두 다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장 매혹적인 여배우라는 신선한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도 잃어버렸고, 후계자를 낳을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목적도 모두 달성해버린 낡은 소모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그녀를 둘러싼 집안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 길을 잃은 유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안방의 침대는 묘지보다 차가웠고, 값비싼 식기들로 채워진 식탁 앞에서는 늘 혼자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잊지 못하는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자신이 갇혀있는 이 화려한 황금 세장 안에는 그 누구의 온기도 작은 위로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성벽은 사실 그녀를 철저히 세상과 격리시키고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그 권력자의 탐욕은 한 여자의 눈부신 젊음과 재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모조리 집어삼킨 뒤 가차없이 뱉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결혼식 이후 불과 몇 번의 겨울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미 김혜정의 운명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결혼식으로부터 고작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을 무렵, 화려했던 동화의 마지막 장은 참혹한 비극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재벌가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쓸모를 다해버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폐기 처분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변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가문의 어른들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아니 오히려 가문의 품격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이 과거의 여배우를 자신들의 완벽한 성체 안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격렬한 다툼이나 드라마틱한 이별의 과정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차갑고 일방적이었으며 지독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이혼의 과정은 일반적인 부부의 헤어짐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등한 인격체 간의 합의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무력한 개인 하나를 완벽하게 도려내어 길거리로 내동댕이 치는 일방적인 추방에 가까웠습니다. 재벌가의 두꺼운 철문은 한때 가장 눈부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렸었지만, 이제는 짐을 싸서 쫓겨나는 상처투성이의 여인을 등 떠밀어내며 차갑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택했던 그 거대한 도피처에서 자신의 20대 청춘과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든 가능성을 깡그리 착취당한 채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의 끔찍했던 기억에 대해 김혜정은 이혼 후 세상과 완벽하게 담을 쌓고 지내다 무려 41년이 흐른 지난 2010년 여성 동화와의 극적으로 이루어진 단독 인터뷰에서 비로소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노년의 여인은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며 분노하거나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거대한 폭력 앞에서 모든 감정마저 마모되어 버린 듯 그저 건조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 첫마디는 듣는 이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듭니다. 남편과의 치열한 불화나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고 나는 마치 떠밀리듯 강압적으로 그곳에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이 짧고도 뼈아픈 고백 속에는 권력자들의 변덕과 상류층의 잔인한 이기심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힘도,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할 스피커도 갖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한물간 여배우의 목소리는 한낱 먼지보다도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짐을 챙겨 그 화려한 지옥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이혼 직후 그녀가 직면한 세상은 재벌가의 안방보다 더욱 가혹했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세기의 결혼이 단 5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다는 소식에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미모를 찬양하며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추켜 세웠던 언론들은 이제 그녀의 이혼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며 또 한 번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바빴습니다. 결국 버림받은 육체파 스타, 재벌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여배우의 말로와 같은 잔인한 기사들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녀를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근본 없는 여배우가 재벌계에서 얼마나 버티겠느냐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5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단 한 뼘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녀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얻으려 했던 안식처로부터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끔찍한 절망감. 그리고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두 가지 거대한 폭력의 협공 속에서 김혜정의 자아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뿌리째 뽑혀버린 그녀의 영혼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앞에서 수천 명의 대중을 매혹시켰던 그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여배우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타인의 시선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병들어가는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연약한 한 마리 작은 새뿐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밀려왔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가 그녀의 일상을 완벽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굳게 치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밤이면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과 처절하게 짓밟힌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결국 자신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한 인격체로 존중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화려한 트로피. 친구들과 사교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시해 두었던 아름다운 마네킹. 그리고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생산해내는 생물학적 도구. 그것이 동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 안에서 그녀에게 부여되었던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장난감은 미련 없이 버려졌고 그 남자는 곧바로 다른 화려한 여배우를 찾아 새로운 사냥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인간적 모멸감과 배신감은 그녀의 내면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혐오와 불신을 깊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로 다시 돌아가 옛 영광을 되찾을 생각은 애초에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뒤에 숨어있는 대중들의 그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시선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그녀에게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배우들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스크린에 복귀하여 제2의 전성기를 누릴 때 당대 최고의 원조 글래머 스타였던 김혜정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은둔, 아니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자발적인 소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으로 조용히 몸을 숨겼고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으며 스스로를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침잠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녀 인생의 가장 길고 혹독한 40여 년의 기나긴 겨울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밀실 안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배동에 굳게 닫힌 철문 안쪽은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린 완벽한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하루가 다르게 팽창해 나갔습니다. 흑백 TV가 컬러 TV로 바뀌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환호성이 온 나라를 뒤덮었으며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았습니다. 거리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내일을 향해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그녀와 함께 트로피를 두고 경쟁했던 동료 여배우들이나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후배 연예인들조차 긴 공백기를 깨고 다시 대중 앞으로 돌아와 두 번째 전성기를 누리며 화려하게 재기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브라운관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눈부신 변화와 소란스러움은 방배동 자택의 두꺼운 담벼락을 결코 넘지 못했습니다. 김혜정이라는 이름 석자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은둔의 삶은 단순한 칩거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극단적인 자기 파괴이자 외부 세계의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벽돌을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백 명의 스태프, 수천 명의 팬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당대 최고의 스타는 이제 단 한 명의 친구조차 만나지 않는 철저한 고립을 택했습니다. 지인들의 연락처는 모두 끊어졌고 사교 모임이나 동창회는 물론이거니와 동네 주민들과의 가벼운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의 눈에 띄어 다시금 천박한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위선에 대한 지독한 환멸이 그녀를 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수도원의 시계추처럼 단조롭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 기나긴 40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집 밖으로 나서는 단 하나의 목적지는 오직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뿐이었습니다. 매일 어김없이 차가운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4시경,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가장 고요하고 은밀한 시간.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 새벽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그녀는 지나온 삶의 억울함과 깊은 상실감을 쏟아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녀 간의 덧없는 사랑, 돈과 권력이라는 허상에 철저히 속고 짓밟혔던 그녀에게 오직 신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남성들의 욕망을 자극했던 매혹적인 원조 육체파 스타는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오직 신의 자비만을 구하는 상처투성이의 가련한 순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지독한 고립과 절망 속에서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두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동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재벌가에서 내쳐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이 어린 생명들만이 그녀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 숨 쉬어야 할 유일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훗날 2010년
무려 41년 만에 침묵을 깨고 극적으로 진행되었던 월간지 여성동화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철저히 담을 쌓고 귀와 눈을 닫은 채 살았습니다.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 모든 진액을 짜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세상의 멸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기꺼이 제물로 바친 숭고하고도 처절한 모성애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홀어머니의 강박적인 모성애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엄격함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재벌계에서 쫓겨난 여배우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사람들의 비뚤어진 시선으로부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병적인 수준의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뚤어진 시선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은 때로 극단적인 엄격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매섭게 훈육한 뒤 방 안에서 소리 죽여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 김혜정 자신이었습니다. 매를 든 손을 부여잡고 밤새워 오열하며 자신에게 가해진 세상의 가혹한 운명이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까봐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시간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역설적인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흐르고 또 흘러 어느덧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4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은막의 여신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7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뼈를 깎는 헌신과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비뚤어지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들 최우진은 건축 자재 관련 사업을 하며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고, 딸 최유정 역시 좋은 짝을 만나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제 몫을 다하며 독립해 나간 빈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늙은 어머니. 인생의 황혼역에 홀로 앉아 지나온 70이 평생을 되돌아보던 김혜정의 마음속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독한 회한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2010년에 그 희귀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만이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만 살았던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산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한 뼈저린 애도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자신의 변명 한마디 해보지 못한 채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숨어 살아야 했던 40년.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이면에는 김혜정이라는 한 인간의 삶은 철저히 증발해버렸다는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려보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그 야속하고 긴 시간들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을지언정 마침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씩 지난날의 상처를 스스로 다독이기 시작하던 70대 중반의 할머니. 이제는 아이들도 모두 장성했고 세상의 폭력적인 시선도 시간의 풍화작용 속에 무뎌졌으니 남은 생애만큼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신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도 수만 명을 열광시켰던 여배우의 타이틀도 모두 부질없는 껍데기임을 깨닫고 오직 매일 새벽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작지만 확실한 평온을 찾았던 그녀. 하지만 그토록 가혹했던 운명의 여신은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이 가엾은 여인의 마지막 남은 조촐한 평온조차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해 온 거대한 비극의 수레바퀴는 아직 멈추지 않았고, 이제 그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달력의 숫자는 초겨울의 문턱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도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시계바늘이 새벽 4시 20분을 막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노파가 된 김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성경책을 품에 꼭 안고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집을 나섰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오직 신과 단둘이 마주하기 위해 교회로 향하는 가장 경건하고 고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만이 앙상한 가로수 가지를 흔들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를 짓눌렀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도, 귓가를 맴돌던 끔찍한 환청과 사람들의 잔인한 시선도 모두 어둠 속에 묻혀버린 그녀가 유일하게 안도감을 느끼는 고요한 정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늘 익숙하게 걸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 자리한 교회에 십자가 불빛이 붉게 빛나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구원의 빛이자 자신의 모든 한과 눈물을 쏟아냈던 안식처였습니다. 발을 내디뎌 하얀 실선이 그어진 아스팔트 위를 걷기 시작한 그 짧은 찰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상념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아이들에 대한 대견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덧없이 흘러가버린 자신의 서글픈 인생에 대한 마지막 체념이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릴 시간조차, 자신의 삶을 조용히 반추할 한 줌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미친 듯이 질주해 오던 불빛 하나가 그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새벽 영업을 마치고 속력을 높여 달려오던 한 대의 택시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의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뜨린 순간, 거대한 충격이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몸집을 강타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그녀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쳤고 이내 차가운 도로 한복판으로 참혹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생을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숨어 살았던 그녀가 결국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리적 폭력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만 것입니다. 낡은 성경책은 허공을 날아 바닥에 뒹굴었고 붉은 피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검붉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짧고도 다급한 시간 속에서, 혹은 그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1960년대 대한민국의 스크린을 지배했던 전설적인 여신은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향년 74세. 너무도 허망하고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이 처참한 사고 현장의 풍경은 김혜정이라는 한 여인의 일생이 품고 있는 극단적인 역설과 비극성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메타포 그 자체입니다. 그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차갑고 딱딱한 무명의 도로 위로 쏟아지던 자동차의 날, 선 헤드라이트 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반세기 전 가장 눈부신 미모로 대중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전신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지던 수백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섬뜩하리 많지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찬사가 쏟아지던 눈부신 조명의 중심에 섰던 육체가 이제는 가장 비참하게 찢겨진 채 무심한 기계의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20대 시절 몸을 뉘었던 곳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자랑하던 동아그룹 로열 패밀리의 거대한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황금빛 비단 이불이 깔린 안방의 침대였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발밑에 두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화려한 성에서 쫓겨난 그녀가 40년의 철저한 은둔 끝에 도달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서늘한 길거리,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횡단보도의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시대의 여신에서 재벌가의 전리품으로, 그리고 마침내 교통사고의 이름 모를 희생자로 추락해버린 이 극적인 대비는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잔인하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입니다. 그녀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식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첫 번째 가해자이자 그녀를 화려한 감옥에 가두고 짓밟았던 장본인 최원석 회장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김혜정을 단 5년 만에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타격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상위 연, 일의 안락하고 호화로운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정을 버린 후 그는 펄시스터즈의 멤버였던 당대 최고의 인기가수 배인순을 새로운 사냥감으로 선택해 또다시 세상을 들썩이게 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놀랍도록 끔찍한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새로운 전리품이 된 배인순 역시 화려한 껍데기뿐인 재벌가 안에서 철저히 소모되고 착취당했습니다.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집안의 멸시를 견디다 못한 배인수는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속이 썩어 문드러진 끝에 결국 또다시 쫓겨나듯 이혼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늙어갈 때까지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전시하면서도 한없이 안전하고 평온했습니다. 반면 권력자들의 오만한 사냥게임에 걸려들었던 희생자들은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김혜정의 죽음은 단순한 불운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감정 없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그 쓰임새가 닿으면 언제든 길거리에 내버릴 수 있다는 상류층 특유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오만함이 만들어낸 장기적이고 완벽한 형태의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만약 대중과 언론이 1960년대의 그녀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자 진지한 예술가로 대우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언론이 그녀의 육체만을 탐닉하며 천박한 가십으로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그토록 쫓기듯 도망쳐 재벌가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모라는 축복이 저주로 변질된 것은 그 미모를 소비하고 착취하려 했던 타락한 세상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 폭력적인 욕망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했고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징벌해야 했으며 마침내 그 서늘한 새벽길 위에서 재물처럼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대의 상징이 가장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세우러져간 그 핏빛 현장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시대의 맹목성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뭉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목도하게 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직후 매서운 새벽 바람을 뚫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로 위에 흩어진 파편들을 치우고 피투성이가 된 가녀린 노파의 시신을 수습할 때만 해도 자신들이 마주한 이 안타까운 희생자가 한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수천만 명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전설적인 스크린의 여신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른 새벽 기도를 가던 평범하고 연약한 할머니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소지품을 조사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으면서 경찰서 안은 이내 무거운 충격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갑 속에 남겨진 빛바랜 신분증의 이름 김혜정.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던 이름, 혹은 철저하게 잊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이름이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긴급 뉴스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그녀가 돌연 은퇴와 결혼을 선언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 무려 4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6년의 긴 세월이 무색하게도 언론이 그녀의 죽음을 소비하는 방식은 그녀가 젊은 시절 겪어야 했던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뉴스 앵커들의 입과 인터넷 기사의 헤드라인은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대중의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조 글래머 스타 김혜정, 새벽 빗길 교통사고로 참변,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의 전처, 횡단보도에서 쓸쓸한 최후. 그녀가 평생을 바쳐 떼어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지독하고 모욕적인 꼬리표들은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도 그녀를 괴롭히고 숨통을 조였던 그 잔인한 수식어들이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과 영정사진 위로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흉측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반응 역시 기괴하리만치 차갑고 관음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는지, 불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만큼 치열하게 예술혼을 불태웠던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기사 아래 달린 수백 개의 댓글들은 온통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와 비참한 최후를 저울질하며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얄팍한 조롱들 뿐이었습니다. 재벌계 시집가서 팔 잡힌 줄 알았더니 결국 길거리에서 죽었네. 돈과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그 배인순보다도 먼저 버림받았던 원조가 있었구나. 대중에게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배우의 타계가 아니라 아침 출근길에 가볍게 소비하고 잊어버릴 한편의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의 결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그녀를 난도질했던 대중의 그 잔혹한 시선은 세대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폭력성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채 죽은 그녀의 영혼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마련된 장례식장의 풍경은 그녀의 일생이 품은 비극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쓸쓸한 무대였습니다. 1960년대 그녀가 충무로를 주름잡던 시절, 그녀의 주변에는 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제작자들은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돈 보따리를 들고 줄을 섰고, 수많은 남성 팬들은 그녀의 미소 한 번을 받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재벌가로 시집가던 날, 그녀의 결혼식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와 연예계의 내로라 하는 거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수백 개의 화환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74세의 나이로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그녀의 빈소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평생을 철저한 은둔 속에 살았기에 찾아올 지인도 동료 연예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키워낸 두 자녀와 소수의 유족들만이 텅 빈 빈소를 지키며 소리 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빈소 한가운데 놓인 영정 사진 속에서 김혜정은 누구보다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값비싼 보석도 없는 수수하고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이 미어질 듯한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찬사를 버리고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소박하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눈부신 외모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고, 그 형벌은 그녀를 권력자들의 장난감으로, 언론의 먹잇감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이름 없는 희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대의 아이콘이 가장 초라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섬뜩한 아이러니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특히 대중매체에 노출된 아름다운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혜정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녀의 삶과 죽음의 궤적이 한국 사회가 지나온 억압과 폭력의 역사와 너무나도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서슬 펄었던 시절, 여성의 신체는 오직 남성들의 시각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거나 혹은 가문을 잇기 위한 생식의 도구로만 치부되었습니다. 김혜정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폭력을 모두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역사적 희생양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수백만 남성들의 억눌린 성적 욕망을 해방시키는 분출구로 쓰였고, 재벌가의 대문 안에서는 상류층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화려한 트로피이자 대를 이을 도구로 철저히 착취당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진짜 목소리나 영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타인의 욕망에 의해 소비되다가 쓸모가 다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슬픈 운명의 굴레를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40여 년이라는 기나긴 은둔의 세월 동안 그녀를 그토록 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몰아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무책임하게 그녀를 버린 남편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관능적인 연기를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매도했던 수많은 대중들,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자극적인 소설을 써 내려가며 그녀의 인격을 살해했던 저널리즘, 그리고 돈과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힘없는 개인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했던 잔인한 사회구조 전체가 거대한 공범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닉하면서도 그녀의 영혼이 흘리는 피해는 철저히 눈을 감았던 위선자들의 다름 아닙니다. 사고 현장이었던 방배역 인근의 횡단보도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핏자국은 비에 씻겨 내려갔고 부서진 자동차의 파편들은 말끔히 청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듯 바쁜 걸음으로 그 길을 건너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단 하나의 생명이, 그것도 한 시대를 가장 찬란하게 빛냈던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고통과 한이 서린 그 장소는 이제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철저히 지워지고 대중의 망각 속에 2번 죽임당한 김혜정. 그녀가 남긴 텅 빈 자리에는 오직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쓸쓸한 유골함만이 남아 찬란했지만 비극적이었던 한 인간의 헛된 꿈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혜정의 삶을 짓밟고 지나간 거대한 폭력의 수레바퀴는 그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시대의 아이콘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1974년 쓸모를 다한 전리품처럼 김혜정을 가차없이 길거리로 내쫓은 최원석 회장은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1976년 또 다른 화려한 사냥감을 자신의 견고한 성 안으로 들이는 2번째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2번째 희생양의 이름은 바로 197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던 최정상의 인기 가수 펄시스터즈의 배인순이었습니다. 김혜정이 스크린을 지배했던 원조 육체파 여신이었다면 배인순은 브라운관과 무대를 호령하던 당대 최고의 디바였습니다. 권력자의 끝없는 탐욕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당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여성의 재능과 명성을 자신의 수집품 목록에 추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미디어 연구자들은 김혜정의 비극을 한국 사회에 뒤틀린 트로피 와이프, 생태계가 낳은
최초의 희생 사례로 평가합니다. 동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 전리품으로 소비된 두 명의 시대적 아이콘. 훗날 배인순이 자전적 에세이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으로 세상에 맞설 때 김혜정은 스스로를 단절시킨 채 40년의 침묵을 택했습니다. 1969년 화려한 웨딩마치 속 시대의 여신은 2015년 11월 새벽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름 모를 희생자로 세우러졌습니다. 대중의 탐욕이 빚어낸 화려한 껍데기, 그리고 철저히 버려진 인간의 존엄. 횡단보도 위에 남겨진 그녀의 핏자국은 비극적인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맹목적인 시선과 자본의 오만함은 지금도 누군가